니년도 니년 딸년처럼 똑같이 죽게 될 거다. 그 누구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잔혹한 대령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구덩이 아래 묶인 여인의 귓가를 차갑게 파고들었다. 서걱, 퍼석, 바로 머리맡에서 차갑고 축축한 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 삽, 또 한 삽. 흙은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집어삼켰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딸의 죽음을 파헤치겠다며 성가시게 굴단 저 소령 나부랭이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결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무력한 어미 한 명을 묻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묻고 있는 것이 연약한 슬픔이 아니라 감히 인간 세상에 강림한 복수의 여신 그 자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진실을 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직접 파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퍼올리는 흙 한 삽 한 삽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완벽하게 설계한 지옥의 법정으로 자기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일 뿐이었다. 복수의 여신은 이제 막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이 잔혹한 장례식의 진짜 주인공은 땅속에 묻히는 그녀가 아니었다. 바로 그 자신이었으니까. 전갈대대. 그 이름은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 일종의 금기어와도 같았다. 지도상에도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최전방 격오지에 위치한 고립된 요새. 그곳은 패배자들과 문제아들이 흘러들어가는 군대의 무덤이라 불렸다. 부대를 감싸고 도는 삭막한 철조망 너머에서는 언제나 죽음의 냄새와도 같은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지옥의 문 앞으로 낡은 군용 지프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 명의 여군 장교였다. 소령 계급장을 단 빳빳한 전투복. 하지만 그 군복은 주인을 잘못 만난 듯 몹시도 어색해 보였다. 군복을 입은 사람의 몸이 마치 모든 수분이 빨려나간 미라처럼 앙상하고 위태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그녀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조각된 석상과도 같았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샌 듯 눈두덩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특유의 텅 비고 공허한 눈빛. 그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느리고 힘없는 걸음으로 행정반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부대 내의 모든 시선이 유령처럼 달라붙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저분이 그분이군. 누구?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김하인 소위 어머니래. 계급은 소령이고. 세상에, 딸이 죽은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제정신인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마지막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었겠지. 쯧쯧.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각했다. 저 여자는 슬픔에 잠식되어 이성을 잃은 가엾고 나약한 어미일 뿐이라고. 그들 중 그 누구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초췌한 여인이 적국의 특수부대조차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의 살아있는 전설, 복수의 여신 김서연 소장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대대장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거만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자욱한 시가 연기와 위스키 냄새였다. 군 지휘관의 집무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 안은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주인, 전갈대대의 왕, 백도식 대령이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다리를 책상 위에 거만하게 올려놓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감정하는 파충류의 그것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경멸조차 받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그러나 어딘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충성, 소령 김서연, 금일부로 본 부대 군수장교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백도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꼴 좋다고 말하는 듯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김소령인가? 앉지. 그는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이 말없이 자리에 앉자 그는 가식적인 동정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악어의 눈물처럼 한치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따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됐소. 이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바요. 아,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완벽한 슬픔에 무너진 어머니의 연기였다. 백도식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지켜보았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특히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들. 어미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이 죽은 곳에 직접 오겠다는 생각을 다 했나. 보통 정신력으로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의 말은 위로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조롱과 다름없었다. 이곳에 오면 우리 아이니야 마지막 온기라도 느낄 수 있을까 해서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령님. 배려라. 하긴 상부에서도 김소령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특별히 허락한 모양이더군. 그는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연기를 후 하고 내뿜었다. 그리고는 잔인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마인 소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장교였지. 패기도 넘쳤고, 하지만 의욕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이곳 전갈대대의 훈련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젊은 장교들이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수준이 아니거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딸이 나약해서 죽었다고 그녀의 면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현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백도식은 그녀의 반응 없는 모습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툭툭 치며 말했다. 뭐 어쩌겠어. 이미 죽은 자식인 것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런가? 김소령?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보직은 군숙과 창고 관리로 배정해 놨으니 무리하지 말고 설렁설렁 일하면서 마음이나 추스리시오. 특별히 배려해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소령 계급의 장교에게 사병이나 할 법한 창고 관리 업무를 맡긴다는 것.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장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제 그만 나가보도록. 할 일이 많아서 말이야. 그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서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이고 대대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백도식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저 성가신 여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대대장실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복도의 어둠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슬픔으로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퍼런 봉수의 불꽃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 스스로 먹잇감의 탈을 뒤집어 쓴 가장 무서운 암호랑이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김서현의 새로운 일상은 군수 창고의 먼지와 함께 시작되었다. 백도식 대령의 특별 배려 덕분에 그녀는 소령이라는 계급이장이 무색하게 매일같이 녹슨 탄약 상자를 나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군수품 목록을 정리하는 단순 노동에 내몰렸다. 그녀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전투복은 늘 흙먼지와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다.
부대 내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꼴 좋다며 뒤에서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가 슬픔에 잠겨 혹은 모욕감에 못 이겨 스스로 무너져 내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김서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낮에는 넉나간 사람처럼 묵묵히 창고 정리를 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눈은 다시 복수의 여신의 것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창고 구석에서 딸 아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딸이 사용했던 관물대, 딸이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 그리고 딸이 남긴 훈련 일지까지. 그녀는 돋보기를 든 탐정처럼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아인의 훈련 일지는 공식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강도 훈련,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압박감.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마지막 장에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라는 희망 섞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해야 할 일. 서연은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의 딸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이 부대의 추악한 비밀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제거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조사를 창고 밖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에 잠긴 어머니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이용하여 병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식당에서, 작업장에서 그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인과 함께 생활했던 병사들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우리 아인이 마지막에 힘들어하진 않았나? 나한테는 괜찮다고만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것은 완벽한 연기이자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진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김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가 무섭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를 피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 저는 다른 곳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대답만을 반복했다. 그들의 눈빛은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 부대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그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며칠이 지나도 수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다.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듯한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날도 서연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부대 뒤편의 낡은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질척이는 진흙을 퍼내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가장 고되고 험한 일이었다. 그녀의 바로 옆에서 이제 갓 20살이 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의 이등병 하나가 힘겹게 삽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힐끗힐끗 안쓰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는 아인과 같은 생활관을 썼던 동기였다. 작업 중간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땀을 닦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 모습에 이등병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것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다. 김아인 소위님, 훈련받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등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이등병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를. 그는 황급히 말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그의 팔을 가늘지만 강한 힘으로 붙잡았다. 말해, 무슨 뜻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차가운 힘이 감겨 있었다. 이등병은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분명히 야간 독도법 훈련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도 소위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대대장님께서 직접 소위님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위님은 훈련 중 실족하여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날 밤의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아니까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 혹시나 정말 사고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을 이제 완전히 놓아주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이 부대의 왕, 백도식 대령이었다. 서연은 이등병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 너머 대대장실이 있는 건물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딸을 잃은 어미의 지독한 한과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죄를 내리려는 복수의 여신의 시퍼런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수사의 끝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피의 심판.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드러난 순간부터 김서연의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집요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 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딸의 죽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 유가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는 날카로운 의심과 집요한 질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간부들에게 접근하여 딸의 마지막 훈련에 대해 캐물었다. 우리 아이니가 야간 독도법 훈련 중에 실족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훈련 통제관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라도 만나서 뭐라도 듣고 싶어서요. 그녀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김아인이라는 이름이 금기어가 되어버린 이 부대에서 그녀의 행동은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지는 것과도 같았다. 간부들은 당황하며 그녀의 질문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백도식 대령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귀찮은 파리 정도로 여겼다.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요함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들은 김서현 소령이 최근 들어 김아인 소위의 사망 경위에 대해 캐고 다니고 있다는 보고를 매일같이 올려왔다. 백도식의 심기가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한 범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직 그녀가 무언가 구체적인 증거를 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언젠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그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저 성가신 암캐에게 이곳이 누구의 왕국인지 그리고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기로. 그는 그녀의 의지를 꺾고 스스로 이곳을 떠나게 만들기 위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공개 처형을 계획했다. 그날 아침 전 대대원이 집합한 연병장에서 백도식은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최근 우리 부대의 군기가 전체적으로 해이해진 것 같다. 특히 일부 간부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그의 시선이 간부들 대열의 맨 끝에 서 있는 김서연에게로 향했다. 오늘부터 전 간부들은 솔선수범하여 부대 환경미화 작업에 투입된다.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러운 곳부터 시작한다. 알겠나? 그의 명령에 따라 장교들은 마지못해 삽과 빗자루를 들고 흩어졌다. 그리고 백도식은 서현에게 가장 굴욕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김서현 소령, 예, 대대장님, 자네는 저기 보이는 병사 화장실 전체 청소를 맡도록 아주 반짝반짝하게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아놔. 이건 자네의 나약해진 정신력을 바로잡기 위한 나의 특별한 배려다. 알겠나? 병사들이 사용하는 수십 개의 변기가 늘어선 야외 화장실, 온갖 오물과 악취로 가득한 부대 내에서 가장 더럽고 깊이 되는 장소, 소령 계급의 장교에게, 그것도 여군에게 그곳의 청소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현은 이번에도 아무런 반항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말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그 굴욕적인 뒷모습을 보며 백도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했다. 서현은 쪼그려 앉아 토사물과 오물로 뒤덮인 변기를 맨손으로 닦기 시작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변기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복수심을 차가운 이성으로 닦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더 해봐라, 백도식. 네가 나를 더 깊은 진창으로 밀어넣을수록 너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비참하게 무너지게 될 테니. 그날 이후 백도식의 정신적인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가장 힘들고 굴욕적인 임무만을 골라서 맡겼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일부러 배수로 정비 작업을 시켰고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는 연병장에 잡초를 뽑게 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군수품 하역 작업 날이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쌀포다와 부식 상자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내렸다. 원래라면 힘 좋은 병사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할 일이었지만 백도식은 그 모든 일을 서현에게 혼자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김소령, 자네가 군수장교니까 군수품 관리는 자네 책임이야. 저 모든 물품들을 오늘 안으로 창고에 다 옮겨놔. 중간에 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서현의 깡마른 체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쌀포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몸집만한 쌀포대를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들어올리려 했었다. 흡!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창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전투복을 적셨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멀리서 백도식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곧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에게 용서를 빌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서현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이빨을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의 불꽃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딸 아이니를 생각했다. 자신의 딸 역시 이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혹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을 터였다. 아이나, 엄마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게. 그녀의 그 초인적인 정신력은 지켜보는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고 외면했던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정말 독하다. 저건 단순히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다. 저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경외심과 함께 미미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국 보다 못한 젊은 병사 몇 명이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백도식의 충견인 주임원사가 나타나 그들을 가로막았다. 뭣들 하는 거야? 대대장님 명령 못 들었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병사들은 굴욕감에 주먹을 쥔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서현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홀로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웠다. 백도식의 괴롭힘은 그녀의 의지를 꺾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의 잔인함은 그녀의 복수심에 더욱 뜨거운 불을 지폈고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군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전세가 역전되고 있었다. 폭군은 아직 자신의 발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백두식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온갖 모욕과 육체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김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듯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일어섰고 굴복하는 듯 하면서도 그 텅 빈 눈동자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저항은 백도식의 신경을 미치도록 긁어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슬픔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혹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다시는 자신에게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리기로. 그날 오후 전 대대원 연병장 집 앞, 갑작스러운 비상소집 명령에 훈련 중이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연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살벌한 기운을 내뿜는 백도식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낡고 녹슨 가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군 기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보기를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간부들 대열의 맨 끝에 서 있는 김서연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병사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백도식은 그녀의 앞에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슬픔 속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해 푸석해진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훑어보았다. 김서연 소령.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 거울도 안 보고 사나? 그 머리꼴이 대체 뭐야? 아무리 자식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엄연히 군복을 입은 장교가 저잣거리 미친년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녀도 되는 건가? 이건 명백한 군용의 규정 위반이야. 그것은 터무니없는 트집이었다. 하지만 이 왕국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내가 오늘 특별히 자네의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잡아주도록 하지. 여봐라. 그가 손짓하자 양쪽에 서 있던 위병 2명이 다가와 저항할 틈도 없이 김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연이 처음으로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2명의 건장한 사내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가만히 있어. 머리 좀 잘라주겠다는데 왜 이리 소란이야? 백도식은 악마처럼 웃으며 손에 든 녹슨 가위를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가져갔다. 서걱, 서걱. 섬뜩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미용사처럼 정성껏 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짐승의 털을 깎아내듯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잘라냈다. 그녀의 머리는 순식간에 쥐가 파먹은 것처럼 흉측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하하하하, 꼴 좀 봐라. 이제 좀 군인답네. 그는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어깨가 굴욕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한 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잠깐,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지. 그는 부하 한 명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그 부하는 취사장에서 가져온 듯한 커다란 스테인레스 그릇 하나를 들고 달려왔다. 그릇 안에는 하얀 쌀밥 위에 온갖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어제 남은 반찬 찌꺼기, 생선 대가리, 그리고 심지어는 담배꽁초까지. 누가 봐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 여물만도 못한 것이었다. 백도식은 그 그릇을 받아들고 서현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쏟아부었다. 촤르륵. 역겨운 냄새가 연병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네 딸년, 김아인 소위 말이야.
그는 증오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죽은 그녀의 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년도 처음에는 너처럼 아주 뻣뻣하게 굴었지. 하지만 며칠 굶기고 나니까 결국엔 개처럼 내 발밑을 기며 내가 던져주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맛있게 처먹더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죽은 사람까지 모욕하는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 뿐이었다. 그는 흙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군홧발로 가리키며 지옥의 악마처럼 포효했다. 네 년 딸년도 버티지 못한 곳이야. 네가 감히 그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먹어. 네 년 딸년이 그랬던 것처럼 개처럼 무릎 꿇고 이 흙바닥에 있는 걸 전부 핥아 처먹으라고.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군 기강을 잡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악의의 발현이었다. 뭘 보고 서 있어? 박수 셔츠! 그의 명령에 앞줄에 서 있던 간부들이 마지못해 영혼 없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두 명의 위병에게 붙들린 채 서 있는 김서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굴욕을 받아들이고 개처럼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백도식을, 그리고 그에게 동조하며 각수를 치고 있는 간부들을, 마지막으로 공포에 들려 침묵하고 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아주 천천히 한 명 한 명 자신의 눈에 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굴욕감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신의 카메라 렌즈처럼 그저 고요하고 차갑고 무감정했다. 그녀는 심판의 날에 증언할 증인들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처단해야 할 죄인들의 목록을 자신의 영혼에 하나하나 새기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그 기이한 침묵과 감정 없는 눈빛 앞에서 백도식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기분이 전혀 상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거대하고 불길한 존재를 깨어버린 것만 같은 찝찝하고 불안한 기분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저 여자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가장 끔찍했던 공개 촬영식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극의 가장 화려한 서막일 뿐이었다. 공개적인 능욕. 그 사건은 김서현의 영혼을 파괴하는 대신 부대 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백도식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의 잔혹함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억눌려 있던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공포 대신 분노와 연민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의 동요는 더욱 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상관이자 선배인 소령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들의 자존심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들 중에는 부대 작전장교인 이진호 대위도 있었다. 그는 육사를 막 졸업하고 야전 지휘관의 꿈을 안고 이곳에 부임한 정의감 넘치는 열정적인 장교였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백도식의 비인간적인 통치 방식에 화멸을 느끼고 있었지만 거대한 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뻔이었다. 하지만 김서현 소령이 겪은 그 끔찍한 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비겁한 행위였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백도식의 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김하인 소위의 죽음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분명 백도식 대령이 쥐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다. 며칠 후
부대 전체가 야간 훈련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진호 대위는 유령처럼 대대장실 건물로 숨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복제키로 대대장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하여 백도식의 흔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캐비닛, 금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범죄 증거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갔다. 초조함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시가 상자에 멎었다. 쿠바산 최고급 시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 호의호식하는 그의 탐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이진호는 무심코 그 시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독한 향을 내뿜는 시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시가 몇 개가 놓인 위치가 다른 것들과 미세하게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덮기 위해 일부러 올려놓은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시가 몇 개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고 반짝이는 은색 팔찌였다. 여성의 것이 분명한 가느다란 체인 팔찌. 그리고 그 팔찌 중앙에 달린 작은 펜던트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아인. 이진호의 숨이 멎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죽은 김아인 소위의 유품이었다. 그녀의 유품이 어째서 백도식의 비밀 시가 상자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백도식이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스모킨 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움켜쥐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군단 감찰실에 직접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상대는 대령이었다. 증거 하나만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흙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 앞에서도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굴욕 속에서도 결코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던 사람, 바로 김서연 소령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증거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녀라고. 다음 날, 김서연은 그날도 어김없이 가장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군수품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이진호 대위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빠르게 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소령님, 이 대위 무슨 일인가? 서연은 무심한 척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이진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손수건 뭉치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로 내밀었다. 서연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손수건을 풀어 헤쳤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은색 팔찌. 아인이가 사관학도를 졸업하던 날 그녀가 직접 딸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선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 그녀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딸의 마지막 흔적. 서연의 손이 난생 처음인 것처럼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이라도 다루듯 팔찌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살품을 넘어선 지독한 분노와 한이었다. 어디서 찾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 낮고 갈라져 있었다. 대대장실 시가 상자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진호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의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백도식은 단순한 살인 방조범이나 사건의 은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의 딸을 죽인 살인범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리품처럼 딸의 팔찌를 자신의 비밀 공간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팔찌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뜨거운 불꽃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듯했다. 이진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행동에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이라도 대대장실로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다시 손수건에 곱게 쌌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전투복 가장 깊은 주머니 속에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그녀의 눈에 차올랐던 뜨거운 불꽃은 어느새인가 차갑고 고요한 빙하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가져다 준 젊은 장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그 무감정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자네가 할 일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게. 이것은 명령이다. 그녀는 이진호 대위를 돌려보냈다. 혼자 남은 창고 안, 서연은 심장 가까이에 있는 팔찌의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마지막 퍼즐 조각.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백도식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마지막 무대에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아이나, 엄마가 이제 곧 너를 데리러 갈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김서연의 침묵은 백도식에게 승리의 확신이 아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듯한 불길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눈빛, 머리카락이 잘리고 음식물 세례를 받는 그 극심한 모욕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 텅 빈 무감정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것은 포기한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다. 그의 가장 믿음직한 정보원인 주임원사가 사색이 된 채 대대장실로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 김서연 소령 말입니다. 이진호 대위놈과 창고에서 미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대위놈이 무언가를 건네주자 김소령의 표정이 마치 악귀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이진호 대위. 그리고 미뢰. 백도식의 뇌리에 경고등이 울렸다. 그는 즉시 이진호의 뒤를 밟게 했고 그날 밤 이진호가 야밤을 틈타 자신의 대대장실에 잠입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놈이 무언가를 가져갔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무언가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김서연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저 독사 같은 년의 숨통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끊어버려야만 했다. 공식적인 절차나 교묘한 함정 따위는 이제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왕의 방식으로 가장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서현은 자신의 숙소에서 딸의 팔찌를 어루만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숙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림자 같은 인형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백도식의 충견들, 주임원사를 포함한 그의 최측근들이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서현이 소리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 그녀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 막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뒤통수를 둔기로 강타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의식이 암흑 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흙냄새와 온몸을 올가매는 거친 밧줄의 담촉이었다. 그녀는 손발이 묶인 채 차갑고 축축한 구덩이 안에 던져져 있었다. 구덩이는 성인 저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마치 관처럼 파여 있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자 어둠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악마처럼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백도식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은 삽자루가 들려 있었다. 정신이 좀 드나 김소령?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여유로운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연기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증오와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 마음에 안 들어. 네 딸년도 죽기 직전에 꼭 저런 눈으로 날 쳐다보더군. 그는 찝찝하고 혀를 차며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와 그녀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주변의 부하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마치 마지막 자비를 베풀듯 그녀의 귓가에 진실을 속삭여 주었다. 네 년도 네 년 딸년처럼 똑같이 죽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뱀의 속삭임처럼 사악하고 은밀했다. 네 딸년이 뭘 발견했는지 아나? 군수품을 빼돌려서 북적에 팔아넘기는 내 비밀 사업 말이야. 아주 똑똑한 년이었지. 하지만 너무 똑똑한 건 때로는 병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똑똑한 주둥이를 막아줬다. 이 손으로 직접 그 가느다란 목을 졸라서 말이야. 그리고는 바로 이 근처에다 던져버렸지. 그것은 완벽한 자백이었다. 그는 서현이 이미 모든 것을 잃고 곧 죽을 몫이라고 확신했기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너는 여기서 네 딸년처럼 이름 없는 들깨처럼 조용히 썩어가게 될 거다. 네 시체는 그 누구도 찾지 못할 테니 걱정 말라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시작해. 명령이 떨어지기다 무섭게 그의 충견들은 일제히 삽을 들었다. 그리고 차갑고 축축한 흙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서걱. 첫 번째 흙덩이가 서현의 발 위로 떨어져 내렸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몸을 덮쳐왔다. 퍼석, 서걱. 삽질은 멈추지 않았다. 흙은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그리고 종아리를 덮었다. 흙의 무게가 그녀의 하반신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버둥 치려 했지만 단단히 묶인 밧줄 때문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하하하하하, 꼴 좋다. 거기서 영원히 네 딸년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보라고. 백도식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음산한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흙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이제 흙은 그녀의 허벅지를 지나 허리까지 차올랐다. 하반신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흙의 압력이 내장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만이 보일 뿐이었다. 완벽한 절망. 그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성을 잃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을 터였다. 하지만 서현은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미동도 없이 오직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백도식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흙은 마침내 그녀의 가슴팍까지 차올랐다. 폐가 짓눌려 숨을 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컥, 컥.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백도식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직접 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가장 커다란 흙덩이를 퍼올려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지듯 부었다. 흙이 그녀의 어깨와 목을 덮었다. 이제 그녀의 머리만이 간신히 흙더미 위로 나와 있을 뿐이었다. 차가운 흙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좁아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온 순간이었다. 완벽한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찰나였다. 죽음. 그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였다. 흙의 무게는 이미 김서연의 목까지 짓누르고 있었고 폐 속의 마지막 공기는 모래알처럼 바스러져 갔다. 의식은 희미해졌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그녀의 눈앞으로 사랑하는 딸 아이니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엄마. 백도식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삽질로 저 지긋지긋한 여자의 얼굴을 흙더미 속에 영원히 묻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삽을 높이 쳐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단 바로 그 순간, 딸깍, 어둠 속에서 아주 작지만 기이할 정도로 선명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흙더미 속에 묻혀있는 김서현의 가슴, 그녀의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려왔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걱, 백도식이 마지막 삽질을 하기 위해 흙을 퍼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그리고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곳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삽질만 하던 그의 충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백도식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마지막 한 삽만 뜨면 끝난다고 꼬물거리지 마.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치려던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그의 충견들이 그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삽자루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칠흑같이 검고 서늘한 K7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수십 개의 총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백도식 대령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백도식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던 부하들이 어째서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지금까지 공포와 복종에 찌들어 있던 멍청하고 비굴해 보였던 그 병사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가면이 벗겨진 듯 그들의 눈빛은 이제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눈에는 오직 훈련된 살인기계 특유의 감정 없는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어나온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 주임원사 바로 옆에서 가장 열심히 삽질을 하던 척 연기하던 한 병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쓰고 있던 방탄모를 벗어내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 그는 며칠 전 김서현에게 딸의 팔찌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정의감 넘치는 작전장교 이진호 대위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뇌나 정의감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자의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경악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백도식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그저 구덩이를 향해 아직 턱 밑까지 흙에 묻혀있는 자신의 상관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 모든 거대한 연극의 진실을 밝히는 충격적인 보고가 흘러나왔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소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소장님, 별 2개, 장군. 그 단어가 백도식의 뇌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이진호 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를 계속했다. 목표 백도식, 살인 교사 및 사체 유기 혐의 자백 확보. 현 시간부로 현행범으로 간주합니다. 안주머니에 설치된 고성능 녹음 장치를 통해 모든 자백 내용 완벽하게 녹취 완료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뱉었다. 707 특수임무단 작전명 진혼곡 1단계 임무 완수. 그 순간 백도식의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억들이 지옥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슬픔에 잠겨 부임해온 소령, 그녀를 향한 자신의 오만한 조롱과 모욕, 그녀의 집요한 질문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녀를 생매장하며 짓거렸던 돌이킬 수 없는 자백,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짜인 각본 위에서 자신은 그저 어릿광대처럼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자신은 그녀를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들어온 멍청한 나방에 불과했다. 소장... 그의 입에서 간신히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니 년이 어떻게...
그의 시선이 미친 듯이 구덩이 속의 김서연을 향했다. 흙더미 속. 김서연의 눈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복수의 여신이 지을 법한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른 것을 감상하는 우아한 관객과도 같았다. 백도식의 세상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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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의 비명은 자신의 완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한 어리석은 폭군의 단말마와도 같았다. 백도식의 절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의 광기 어린 비명에 이진호 대위를 비롯한 707 특임단 대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계처럼 자신들의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소장님 구출, 즉시 실시. 이진호 대위의 명령에 2명의 대원이 지체 없이 구덩이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설픈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들은 맨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김서연의 몸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올가매고 있던 밧줄을 단검으로 끊어내고 그녀를 부축하여 조심스럽게 구덩이 밖으로 이끌었다. 땅 위로 다시 올라온 김서연. 그녀는 잠시 비틀거렸지만 이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이 섰다. 그녀는 온몸에 묻은 흙먼지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헝클어진 머리, 흙먼지로 뒤덮인 전주복, 찢어진 입술.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방금 땅속에서 부활한 전쟁의 여신처럼 압도적이고 서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백도식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이 모든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가 어리석은 배우에게 마지막 진실을 알려주듯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백도식 대령. 그녀는 더 이상 계급을 숨기지 않았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하긴 네 그 돌대가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 내가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설명해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패배자를 향한 승리자의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첫째, 내 슬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웃었던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처절한 슬픔. 물론 내 딸 아이니가 죽은 것은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던 김서연 소령이 흘렸던 모든 눈물과 모든 절망은 전부 연기였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것은 너처럼 오만하고 약한 여자를 경멸하는 놈들을 속이기 위한 내가 직접 설계한 최고의 심리전 무기였을 뿐이야.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어리석은 원숭이에 불과했어. 백도식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거짓말! 둘째, 네 놈의 충견들. 서연은 자신을 둘러싸고 서 있는 특임단 대원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네 놈이 가장 신임하고 네 놈의 손발이 되어 내게 온갖 모욕을 안겨주었던 저 병사들. 네 눈에는 그저 멍청하고 복종심 강한 쫄병들로 보였겠지. 그녀는 이진호 대위를 가리켰다. 네 놈의 비밀을 캐내겠다며 설쳤던 저 정의감 넘치는 작전장교. 그리고 내게 멍청하게 얻어터지며 동정심을 유발했던 저 연약한 신병들까지 모두 내가 직접 선발하여 이곳에 미리 잠입시킨 707 최정예 대원들이다. 그녀의 말에 백도식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적진의 한가운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셋째, 네 딸년의 팔찌.
서연은 품속에서 아이니의 은색 팔찌를 꺼내 보였다. 이것 때문에 니놈의 심장이 철렁했겠지. 이진호 대위가 네 방에서 이걸 훔쳐내어 내게 건네주었다고 생각했을 테니. 그래서 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을 테고. 그녀는 팔찌를 허공에 던졌다가 다시 받았다. 하지만 어쩌나 이 팔찌는 처음부터 네 방에 없었어. 이건 이진호 대위가 니놈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니놈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위해 일부러 네 방에 잠입하는 척 연기를 하며 흘린 미끼였을 뿐이다. 완벽한 설계. 백도식은 이제 할 말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여 왔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마침내 서연은 마지막 진실을 그의 심장에 내히 꽂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연극의 목적. 그녀는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달려있던 아주 작은 녹음 장치를 꺼내 보였다. 붉은 녹음 불빛이 어둠 속에서 악마의 눈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네 놈이 내 딸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지. 그래서 이 모든 판을 짰던 거야. 너를 압박하고 너를 불안하게 만들고 너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결국 네 놈이 직접 네 손으로 나를 죽이게 만들고 네 입으로 네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방금 전 백도식 자신이 짓거렸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딸년, 내가 직접 그 가느다란 목을 졸라서 말이야. 그리고는 바로 이 근처에다 던져버렸지.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딸을 위해 준비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진혼곡이었다. 이제 알겠나 백도식? 서현은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그의 텅 빈 눈을 들여다보았다. 너는 네가 이긴 줄 알았댔지만 사실은 단 한순간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울기 시작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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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둠을 찢고 거대한 굉음이 지상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수십 대의 블랙호크 헬기들이 마치 복수의 천사들처럼 부대 상공을 완벽하게 뒤덮고 있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대낮처럼 연병장을 밝혔다. 그것은 복수의 여신의 군대가 마침내 도착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였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수십 줄기의 서치라이트 불빛은 잠들어 있던 전갈대대를 대낮처럼 밝혔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불빛에 잠에서 깨어난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혼비백산하여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머리 위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지옥의 사자들과도 같은 블랙호크 헬기 편대를. 그것은 단순한 위력 시위가 아니었다. 헬기들은 일사불란하게 부대 내 주요 지점으로 흩어져 낮은 고도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헬기의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검은 밧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하! 짧고 간결한 명령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보다도 더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얼굴에는 검은 복면을 써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고 등에는 자신들의 몸짓만한 군장을 메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최첨단 소총의 총구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전쟁을 위해 태어나고 죽음을 위해 훈련받는 대한민국 최강의 인간 병기들.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여왕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더러운 소굴을 청소하기 위해 전갈대대의 심장부로 강림한 것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들은 단 몇 분 만에 부대의 모든 통신시설과 무기고 그리고 주요 행정건물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어리둥절하게 뛰쳐나온 부대 간부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차가운 총구가 머리에 닿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반항은 무의미했다. 상대는 그들이 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 김서현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백도식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대가 들어오는 모습을 마치 개선하는 여왕처럼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가정 거대한 지휘 헬기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707 부대의 부지휘관인 듯한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준장이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흙먼지로 뒤덮인 김서연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장님, 부대 내 주요 거점 모두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백도식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종이로 단 신분증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반사하는 티타늄으로 특수 제작된 검은색 금속 카드였다. 그녀는 그 카드를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는 백도식의 눈앞에 아주 천천히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내밀었다. 카드에는 단 2줄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사령관, 육군 소장 김서현. 사령관, 그리고 소장. 백도식의 눈에 그 글자들이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모욕과 조롱이 자신을 향한 사형 선고문으로 변해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간신히 아이처럼 의미 없는 용서의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란 없었다. 그녀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옆에 서 있던 이진호 대위에게서 차가운 금속 수갑을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백도식의 손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백도식 대령, 당신을 직권남용, 부하살해 및 사체 유기, 국가물자 불법 매각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변명할 기회는 지옥에 가서 내 딸에게 직접 하도록. 그녀는 수갑을 채운 백도식의 멱살을 잡아 짐승처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를 마치 전리품처럼 끌고 헬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그녀의 부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자신들의 여왕이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마치고 귀환하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전갈대대의 모든 간부들은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이 그토록 모욕했던 한 여인의 손에 끌려 지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날 밤, 전갈대대의 모든 장교 숙소와 행정반의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특별감사팀은 백도식과 연루된 모든 부패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새워 조사를 벌였다. 그의 비밀 장부와 그의 충견 노릇을 했던 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왕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복수의 여신이 강림한 그날 밤, 전갈대대의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곧이어 닥쳐올 더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전갈대대의 최후는 신속하고 철저했다. 국방부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5명의 부대를 즉시 해체하고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도식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부하 살해, 사체 유기, 직권 남용, 국방물자 불법 매각.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김서연이 확보한 녹취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 분명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국방부 본부 지하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취조실. 백도식은 수의를 입은 채 텅 빈 눈으로 맞은편의 강철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무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철컥. 취조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이 아니었다.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각 잡힌 소장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한 달간의 고통과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냉철하고 압도적인 위엄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백도식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철제 책상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백도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후회하나?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감정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백도식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서연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취조실의 정적을 갈랐다. 이게 뭔지 아나? 백도식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파일을 쳐다보았다. 파일 표지에는 1급 군사기밀이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5성그룹 북한 간 무기 밀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제목을 본 순간 백도식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 그걸?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내 딸 아이니의 죽음.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네 놈이 저지른 단순한 부패와 비리를 내 딸이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나? 착각하지 마. 내 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용감했으니까. 그녀는 파일을 열어 그 안의 사진 몇 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사진 속에는 백도식 대령이 군수물자를 실은 트럭 앞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로 보이는 인물과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딸은 네가 단순한 군수품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네가 우리 군의 최신의 무기 설계도를 빼돌려 방산업체인 5성그룹과 손을 잡고 적국인 북한에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배후가 바로 네 놈의 직속상관인 오지환 대장이라는 것까지도. 오지환 대장, 군단장보다도 더 높은 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세. 그 이름이 나오자 백도식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니는 그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나에게 보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네 놈이 먼저 손을 쓴 거지. 서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취조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네 놈을 체포한 것은 내 복수의 끝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 딸의 죽음 뒤에 숨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숙청의 시작일 뿐이야. 너는 그저 시작을 알리는 버려진 장기 아래 불과해, 백도식. 이제야 백도식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게임에 얽혀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상대한 여인이 단순히 딸의 복수를 하러 온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국가의 적을 처단하기 위해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심판자였던 것이다. 취조실 밖으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에 불어닥칠 가장 거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여명이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가 군의 전설이라 불리는 장군이라면 그 대답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김하인 소위를 위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김서현 소장의 거대한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패의 정점에 있는 진정한 거학은 과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녀의 이 완벽하고도 처절한 복수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정의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